제2권입니다. 이건 제22장. 로체스터 씨가 나에게 허가한 휴가는 일주일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게이츠헤드를 떠나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곧 떠나고 싶었지만 조지아나가 자신이 런던으로 떠날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간청했다. 드디어 그녀가 누이의 장례를 지휘하고 집안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내려왔던 외삼촌인 깁슨 씨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조지아나는 일라이즈와 단둘이 있는 게 두렵다고 했다. 일라이즈는 낙담한 그녀를 동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독여주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내가 그녀의 나약한 시리와 이기적인 비탄들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주었고 최선을 다해 그녀의 옷을 바느질하고 짐을 챙겨주었다. 사실 그녀는 내가 일하는 동안에도 빈둥거렸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촌, 내가 너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면 상당히 다르게 생각했을 거야. 지금처럼 내가 순순히 인내하는 쪽이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내 몫의 노동을 너에게 할당하고 그걸 완수하라고 강요하고 너가 손대지 않으면 끝까지 그대로 놔뒀을 거야. 또한 너가 우물우물 늘어놓는 그 무책임한 불평들을 너만의 가슴에 묻어두라고 요구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끈기 있고 고분고분하게 받아주는 건 우리 관계가 아주 일시적이고 특히나 지금이 애도 기간이기 때문이야. 마침 나는 조지아나를 떠담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라이즈가 한 주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교회 간 일을 하려면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그녀는 미지의 목적지로 출발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트렁크에 물건을 채우고 서랍들을 비우고 종이들을 태우며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집안일을 돌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고 조문 편지에 답장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녀가 이제 떠나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소중한 도움을 주고 신중하게 행동해줘서 참으로 고마워. 너 같은 사람과 사는 것은 조지아나와 같이 사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 너는 인생에서 너의 몫을 다하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내일 대륙으로 출발할 거야. 리일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서 지낼 생각이야. 수녀원이라고 부르는 곳이지. 거기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야. 당분간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고찰하고 그 체계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전념할 생각이야. 대체로 그러리라 예상하지만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신중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진 최선의 장소라는 판단이 서면 나는 아마 로마의 교의를 받아들여 수녀가 될 거야. 나는 이 결심에 놀라움을 표하거나 그녀를 만류하려 하지 않았다. 성직의 자리가 아주 잘 어울릴 거야. 그게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를 하고 나는 생각했다.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잘 가, 나의 사촌 제이네여. 잘 지내길 바랄게. 넌 분별이 있는 사람이야. 언니도 지각이 없지는 않아요. 나의 사촌 일라이즈. 하지만 1년쯤 지나면 언니가 가진 것은 수녀원 담 안에 산채로 갇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또 언니에게 아주 잘 어울려요. 난 별로 걱정 안 해요. 너의 말이 옳아. 그녀가 말했다. 이 말을 끝으로 우리는 각자의 길로 떠났다. 그녀나 그녀의 동생에 대해 다시 말할 기회가 없을 듯하니 조지아나가 사교계의 돈 많은 퇴물과 이로운 결혼을 했고 일라이즈는 진짜 수녀가 되어 수련 기간을 보냈던 그 수녀원의 원장이 되었으며 재산도 거기에 기부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집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건 짧든 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렸을 때 오랜 산책을 끝내고 게이츠헤드로 돌아갈 때의 기분은 기억한다. 춥거나 우울해 보인다고 혼이 나곤 했다. 교회에서 로우드로 돌아갈 때의 기분도 알고 있었다. 푸짐한 식사와 따뜻한 불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었다. 둘 다 그리 유쾌하거나 기대할 만한 기간은 아니었다. 가까이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를 원래의 지점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것은 없었다. 손필드로의 귀가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나의 여행은 몹시도 지루했다. 첫날 80km, 여인숙에서의 하룻밤, 다음날 또 80km. 처음 12시간 동안은 리드 부인의 마지막 순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일그러지고 변색된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묘하게 달라졌던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례식 날, 관, 장의용 마차, 소작인과 화인들의 검은 행렬.
친척들은 거의 없었다. 입을 쩍 벌린 지하 묘지, 조용한 교회, 엄숙한 예식, 다음에는 일라이즈와 조지아나를 생각했다. 한 명은 무도 회장에서 만인의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다른 한 명은 수녀운 독방에 앉아있는 얼굴로 보였다. 그들 각각의 외모와 성격적인 특성들도 곰곰이 생각하며 분석했다. 저녁이 되어 커다란 뗀뗀 도시에 도착해서야 이런 상념들이 흩어졌다. 밤은 나의 생각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여인숙 침대에 눕자 과거의 회상은 앞날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손필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더 머물게 될까? 올해는 아닐 것이다. 그 점은 확실했다. 손필드를 떠나 있던 중에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저택의 손님들이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로체스터 씨는 3주 전에 런던으로 떠났지만 2주 후면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나리가 새 마차를 구입하실 거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결혼 준비를 하러 가신 모양이라고 했다. 나리가 잉그램 양과 결혼한다는 게 아직도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로 보나 자기가 직접 본 것으로 보나 그 일은 분명히 곧 일어날 것 같다고, 별나게 의심이 많지 않고서야 그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내 마음의 논평이었다. 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해요. 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질문이 뒤를 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잉그램 양의 꿈을 꾸었다. 아침 무렵의 생생한 꿈에서는 그녀가 손필드의 정문을 닫아버리고 나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손가락질했다. 로체스터 씨는 팔짱을 끼고 쳐다보았다. 그녀와 나를 둘 다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돌아가는 날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밀코트까지 마차가 맞으러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었다. 6월의 어느 날 저녁 6시쯤에 여인숙 마부에게 짐을 맡기고 나는 아주 조용히 여인숙을 빠져나와 손필드로 가는 오래된 길을 밟았다. 길은 주로 들판 사이로 뻗어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화사하거나 눈부신 여름 저녁은 아니었지만 맑고 따스했다. 들판에는 건초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하늘에 구름이 제법 끼어 있었지만 내일의 화창한 날씨를 약속해 주는 듯했다. 푸른 빛이 보이는 곳에서는 온화하고 평화롭고 구름층은 높고 얇았다. 서쪽 역시 따스해 보였다. 싸늘한 느낌을 전하는 물기어린 번득임은 없었다. 마치 대리석 같은 수증기의 장막 뒤에서 불이 붙어 재단이 활활 타오르고 사이사이로 황금빛 붉은 기운이 비쳐나오는 듯했다. 내 앞에 놓인 길이 짧아질수록 나는 기쁨을 느꼈다. 너무나 기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기쁨이 무슨 의미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의 이성을 깨워 내가 가는 곳이 내 집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도 아니고 정다운 친구들이 밖을 내다보며 나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나에게 말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차분하게 환영하며 미소 지을 거야. 틀림없이. 아델이 너를 보면 두 손을 맞잡고 깡충깡충 뛰겠지. 하지만 너가 그들보다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잖니? 그가 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잖니? 하지만 젊은처럼 고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 무경험처럼 맹목적인 게 또 어디 있을까? 그것들은 로체스티가 나를 봐주든 말든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라고 단언했다. 거기에 다른 말도 덧붙였다. 서둘러. 곁에 있을 수 있을 때 그의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기껏해야 며칠이나 몇 주일이야. 그 시간이 지나면 너는 영원히 그와 작별하게 돼. 내 것으로 갖고 싶지도 않고 키우고 싶지도 않은 그 기형적인 고통을 질식시키며 나는 계속 다름질쳤다. 손필드의 초원에서도 건초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니, 일꾼들이 방금 일을 마치고 어깨에 갈퀴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졌다. 한두 개의 들판만 지나면 길만 하나 건너면 정문에 다다를 것이다. 산 울타리에 장미들이 정말 많이 피어 있구나. 하지만 나는 어느 것 하나도 딸 시간이 없었다. 집에 가고 싶었다. 꽃이 만발하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이 길까지 뻗어있는 키다리 들장미를 지났다. 좁은 돌계단이 보였다. 거기에 다른 것도 보였다. 공책과 연필을 손에 들고 돌계단에 앉아있는 로체스터 씨. 그가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래,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내 몸의 모든 신경이 축 늘어졌다. 한순간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를 보았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떨게 될 줄은, 아니 그의 앞에서 내 목소리와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순간 뒤로 물러나리라. 천하의 바보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집으로 가는 다른 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개의 길을 안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가 나를 보았으니까. 그가 공책과 연필을 치우며 소리쳤다. 어이 돌아왔군. 부디 이리 오시오. 나는 그리로 가고 있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이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내가 침착해 보이기만을 기원했다. 무엇보다도 경련하는 얼굴 근육들을 통제해야 했다. 그것들이 금방지게 내 의지를 거역하고 내가 숨기기로 결심한 감정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에게는 베일이 있었다. 그것을 내렸다. 나는 그럭저럭 침착하게 행동하기 위해 그 순간을 가장했다. 정말 제인 에어요? 밀코트에서 오는 건가 걸어서? 그래, 평범한 인간들처럼 마차를 불러 길과 거리에서 떨그덕거리지 않고 꿈이나 어둠인 듯이 황혼과 같이 집 근처로 몰래 스며드는 건 당신이 가진 여러 가지 재주 중 하나지. 대체 지난달에는 뭘 한 거요? 외숙모 곁에 있었어요. 돌아가셨고요. 참으로 죄인다운 답변이야. 착한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기를. 다른 세계,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와서는 황혼역 나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그리 말하기까지 하는군.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만져볼 텐데 요즘 같으니. 하지만 차라리 넙지의 파란 도깨비불을 붙드는 게 낫지. 게으름뱅이. 그가 잠시 쉬었다가 덧붙였다. 나에게서 온전히 한 달을 떠나 있어서 필시 나를 까맣게 잊었을 거야. 나는 나의 주인과의 재회가 기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곧 나의 주인 자리를 그만두리라는 두려움과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로체스터 씨에게는 언제나 행복을 전하는 힘이 넘쳐났다. 나처럼 길 잃은 외지의 새들은 그가 뿌려준 부스러기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잔치상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향유였다. 내가 그를 잊었거나 잊지 않은 것이 그에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손필드를 나의 집이라고 말했다. 정말 여기가 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계단을 떠나지 않았고 나 역시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다. 나는 얼른 그에게 런던에 다녀왔느냐고 물어보았다. 맞았어. 천리 안으로 알아냈나?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내가 뭘 하러 갔는지도 알려주던가? 아, 네. 그건 다들 알고 있어요. 제인. 그 마차를 보고 로체스터 부인에게 꼭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나에게 말해줘야 해. 그 보라색 쿠션에 등을 기댄 그녀의 모습이 보아디케아 여왕처럼 보여야 하는데 제인, 내 모양새가 그녀와 어울리게 좀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어. 자, 말해보시오. 당신은 요정이니까 나를 잘생긴 남자로 만들어줄 부적이나 묘약 같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없을까? 그건 마법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사랑하는 눈만 있으면 부적 같은 거 필요치 않아요. 그 눈에 당신은 충분히 잘생겨 보여요. 아니, 당신의 엄격함에는 아름다움 이상의 힘이 있어요. 로체스터 씨는 때때로 불가사의한 통찰력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은 나의 생각들을 읽어냈다. 지금도 그는 나의 퉁명스러운 말대꾸에 개의치 않았다. 여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미소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감정에 뿌리는 진짜 햇살이었다. 그가 그것을 지금 나에게 뿌리고 있었다. 그가 계단에 공간을 내주며 말했다. 지나가시오 자네트. 자네트는 제인의 애칭입니다. 지나가시오 자네트. 집으로 올라가 친구의 문지방에 당신의 지치고 작은 방랑의 발을 쉬게 하시오. 이제 내가 할 일은 말없이 그에게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치 않았다. 나는 말없이 계단을 지나 차분하게 그의 곁을 떠날 생각이었다. 어떤 충동이 나를 꽉 움켜잡아 그 힘이 나를 돌아서게 했다. 나는 말했다. 아니, 내 안의 어떤 것이 나도 모르게 나 대신에 말했다. 크나큰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로체스터 씨. 이상하게 다시 나리에게 돌아온 게 기뻐요. 나리가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이 저희 집, 유일한 집이에요. 그러고는 어찌나 빠르게 걸어갔는지 아마 그가 따라잡으려 했더라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보자 어린 아델은 반쯤 미친 듯이 기뻐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평소처럼 꾸밈없이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리어는 미소 지었다. 소피조차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참으로 유쾌한 만남이었다. 벗들에게 사랑받으며 자신의 존재가 그들의 즐거움을 더해준다고 느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날 저녁에
나는 미래에 대해 결연하게 눈을 감기로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별과 다가올 슬픔을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기로 했다. 차를 다 마시고 페어팩스 부인이 뜨개질 감을 집어들고 나는 그녀의 옆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고 아델은 양탄자에 무릎 꿇고 나에게 바짝 다가앉아 서로에 대한 애정이 황금빛 평화의 고리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듯 했을 때 나는 우리가 너무 멀리 또는 너무 빨리 헤어지지 않기를 소리 없이 기도했다. 로체스터 씨가 불쑥 들어와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 광경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가 페어팩스 부인에게 양녀가 다시 돌아왔으니 좋겠다고 말하고 아델이 자그마한 영국의 엄마를 부스러뜨릴 듯이 쳐다본다고 덧붙였을 때 나는 그가 결혼한 뒤에라도 우리를 그의 보호막 아래 어딘가에 함께 놓아두고 햇살 같은 그의 곁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감히 품어보았다. 손필드 저택에 돌아온 후 2주일이 미덥지 않은 평안함 속에서 지나갔다. 로체스터 씨의 결혼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매일 페어팩스 부인에게 무언가 결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로체스터 씨에게 언제 신부를 집에 데려올 것인지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농담으로 받아넘길 뿐이어서 그녀로서는 도무지 나리의 심중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특히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가 이리저리 여행을 떠나는 일도 없고 잉글랜드 파크로 찾아가는 일도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곳이 30km 떨어진 다른 지역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기는 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그 정도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로체스터 씨처럼 말을 잘 타고 힘이 넘치는 분에게는 아침 성마 거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자격 없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 혼사가 깨졌을지 소문이 헛소문이었을지 한쪽 또는 양쪽의 마음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나는 슬프거나 사나운 기색이 있는지 로체스터 씨의 얼굴을 살펴보곤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불쾌한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델과 로체스터 씨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시리에 빠져 활기를 잃은 듯 보이면 그는 한층 명랑해졌다. 그가 그보다 더 자주 나를 그의 앞으로 불러들인 적은 없었다. 거기에 있을 때 그가 그보다 더 나에게 친절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내가 이보다 더 그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제23장 눈부신 한여름이 영국을 비추었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 땅에 따로따로라도 그런 호의가 베풀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하늘과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오래도록 이어지는 날들이었다. 마치 이탈리아의 하루하루가 황홀한 철새떼처럼 남쪽으로부터 날아들어와 엘비언, 잉글랜드의 옛 이름이라네요. 엘비언의 절벽에 내려앉아 쉬는 듯했다. 근초는 모두 걷어들여졌고 떨어졌고 손필드 주위의 들판들은 초록빛으로 깎여 있었다. 길들은 하얗게 구워지다시피 했다. 나무들이 울창했다. 잎이 무성하고 색이 진한 산 울타리와 숲은 사이사이 산뜻한 풀밭들이 드러내는 밝은 색조와 멋진 대조를 이루었다. 성묘한 축일 전야에 헤이마을로 가는 길에서 한나절 동안 야생 산딸기를 따다가 지친 아델은 해질 무렵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아이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고 정원으로 나갔다. 이때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감미로운 시간이었다. 낮은 그 뜨겁던 불길을 다 태워버리고 흘뜨기는 벌판과 햇볕 걸린 봉우리에는 시원한 이슬이 내렸다. 화려한 구름의 행렬 없이 소박하게 태양이 저물어간 자리에 장엄한 보랏빛이 펼쳐져 언덕 꼭대기 한 곳에 붉은 보석과 용광로 불꽃의 빛이 불타오르면서 하늘 반쪽 위로 점점 부드럽고 연한 빛이 높이 널리 뻗어나갔다. 동쪽 하늘도 아름답고 짙은 매력을 발산하며 수수한 보석 하나, 즉 고독하게 떠오르는 별 하나를 품고 있었다. 조만간 그 하늘은 달을 자랑할 것이다. 하지만 달은 아직 지평선 아래 숨어 있었다. 나는 잠시 보도 위를 거닐었다. 어느 창문에선가 어렴풋이 익숙한 시가 향이 새어나왔다. 서재창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었다. 그곳에서라면 나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이 영지 내에서 이보다 더 외지고 격리된 장소는 없었다. 에덴 동산처럼 나무들이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했다. 한쪽으로 아주 높다란 벽이 앞마당과의 사이를 막았었다. 다른 쪽으로는 너도밤나무 가로수길이 잔디와의 사이를 장막처럼 가려주었다.
그 아래쪽에 우묵한 울타리가 쓸쓸한 들판과의 사이에 유일한 경계를 만들어 주었다. 구불구불한 산책로가 길가에 들어선 월계수들과 같이 이어져 밑둥에 둥그렇게 의자가 마련된 거대한 침엽수로 끝을 맺으며 울타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눈에 띄지 않고 거닐 수 있었다. 감로가 내리고 침묵이 지배하며 황혼이 모여드는 동안 언제까지라도 그 후미진 곳을 헤매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제 막 떠오르는 달이 좀 더 열려있는 곳으로 내리 비추는 빛에 이끌려 과수원 앞쪽의 꽃과 과일나무들을 헤치고 나가던 나의 걸음을 멈추었다. 소리가 들려서도 아니고 무엇이 보여서도 아니었다.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향기를 맡았던 것이다. 들장미와 서든 우드, 제스민과 파랭이 꽃과 장미가 그들의 향을 저녁 제물로 바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새로 풍기는 이 향은 관목이나 꽃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로체스터시의 시가 향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귀를 기울였다. 연걸어가는 과일이 묵직하게 매달린 나무들이 보였다. 1km쯤 떨어진 숲에서 노래하는 나이팅게일의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는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도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향은 진해졌다. 도망쳐야 한다. 관목숲으로 이어진 쪽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과수원으로 들어오는 로체스터시가 보였다. 나는 담쟁이 덩굴이 엮인 벽감으로 비켜섰다. 그는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곧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이 황혼역은 나에게 그렇듯이 그에게도 상쾌한 듯하고 이 고풍스러운 정원은 매력적인 곳이다. 그는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구스베리 나무의 가지들을 쳐들어 자두만하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담 쪽에서 익은 체리를 땄다. 그러더니 꽃 무더기 쪽으로 고개를 숙여 향기를 들이키거나 꽃잎에 맺힌 이슬방울들을 감상했다. 커다란 나방이 내 옆으로 윙 지나갔다. 그것이 로체스터의 발치에 있는 풀에 내려앉았다. 그것을 보더니 그가 자세히 살펴보려는 듯 몸을 숙였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정신이 팔려 있으니 조용히 걸으면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발에 밟히는 자갈 소리가 나의 존재를 드러낼까 싶어 나는 잔디밭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는 내가 지나야 하는 곳에서 1, 2m 떨어진 화단 사이에 서 있었다. 나방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잘 지나가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달은 아직 높지 않았다. 그 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를 가로지르는데 그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제인, 와서 이 녀석을 좀 봐요.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었다. 그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었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느꼈던 걸까? 나는 화들짝 놀랐고 잠시 후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말했다. 이 날개를 봐. 이걸 보니 서인도 제도의 곤충이 생각나는군.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생긴 밤의 방랑자는 영국에서는 보기 힘들거든. 이런 녀석이 달아나 버렸어. 나방이 빙빙 날아다녔다. 나는 다시 소심하게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로체스터 씨는 나를 따라왔다. 쪽문에 도착해서 그가 말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토록 아름다운 밤에 집 안에만 틀에박혀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요. 게다가 일몰과 월출이 만나는 이 시간에 잠자러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 혀는 대답을 할 때는 때때로 꽤나 재빠르게 움직이지만 핑계를 대야 할 때는 지독히도 나를 배신하곤 한다. 특히 그럴듯한 핑계나 적당한 말로 심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는 더욱 그랬다. 나는 이 시간에 어석한 과수원에서 로체스터 씨와 단둘이 걷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슨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벗어나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꾸물꾸물 따라가면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바쁘게 머리를 굴렸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차분하고 엄숙해 보여서 혼란을 느끼는 내가 오히려 부끄러웠다. 악마는 설명이 있어요. 악마가 이미 와 있거나 앞으로 올 거라면 악마는 오로지 내 안에만 있는 듯 했다. 그는 담담하고 고요했다. 월계수 산책로로 들어가 천천히 울타리와 칠엽수 쪽으로 걸어가며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인, 여름철이 손필드는 쾌적한 곳이야. 그렇지 않아? 맞아요. 이제 이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이 생겼겠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도 있고 당신은 애착이 강한 편이지 않소? 정말로 애착을 갖고 있어요.
나로서는 어떻게 그리 됐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신은 어리석은 어린아이인 아델에게도 얼마간 호감을 가진 것 같은데 심지어 단순한 늙은이 페어팩스에게까지. 그래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도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들과 헤어지면 섭섭하겠지? 네, 딱하게 됐군. 세상 일이란 게 항상 그렇지. 그가 한숨을 짓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곧 다시 말을 이었다. 쾌적한 휴식처에 자리를 잡고 나면 언제나 휴식 시간이 끝났다며 일어나 움직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게 마련이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내가 물었다. 제가 움직여야 하나요? 손필들을 떠나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제인, 유감이야. 자넷.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소.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충격에 굴복하지 않았다. 네, 명령이 떨어지면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이라오. 오늘 밤 그 명령을 내려야겠소. 그럼 결혼하실 건가요? 정확히 맞았어. 언제나 예리하더니 바로 맞췄군. 곧 하시나요? 지체 없이 할 거요. 나이, 아니 애의 기억하겠지? 나 또한 소문이 당신에게 이 오랜 독신 생활의 목에 신성한 올가미를 씌워 성스러운 혼인생활로 들어가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를 말이요. 간단히 말해서 잉그램 양을 내 품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이 관로 속에 그녀를 안으면 한 아름이 넘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아름다운 블랑시처럼 빼어난 여자는 아무리 자주 안아도 실정이 안 나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방금 말했듯이 잘 들어요, 제인. 고개를 돌리고 있군. 나방이라도 찾으려는 건가? 그건 집으로 날아가는 무당벌레였을 뿐이요. 내가 잉그램 양과 결혼할 경우에 당신과 어린 아델이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는 편이 낫다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었어. 내가 존중하는 당신이 그 신중함으로 책임있고 예속된 당신 처지에 어울리는 겸손과 사리분별과 통찰력으로 그렇게 말했지. 내 연인의 성격에 대한 비방일 수 있는 그 제안을 나는 관대하게 무시하겠어. 사실 당신이 멀리 떠나면 자네트 그것을 잊을 생각이요. 당신이 지녔던 지혜만을 생각할 거요. 나는 그렇게 하기로 원칙을 세웠어. 아델은 학교로 떠나야 해. 애의 양, 당신은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곧 광고를 낼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제가 의탁할 또 다른 곳이 생길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도 괜찮겠죠. 하지만 내 목소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긴 문장을 말하는 것이 위험스러울 듯 해서 그만두었다. 계속해서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나는 한 달쯤 후에 신랑이 될 거요. 그 사이에 내가 직접 당신의 일자리와 거처를 찾아보겠소. 감사합니다. 폐를 끼쳐서 죄송. 아니, 사과할 필요 없소. 당신처럼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고용인이라면 고용주가 무리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약간의 도움 정도는 요구해도 될 거요. 사실 이미 내 미래의 장모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적합한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일랜드의 코네주 비트너트 로지 저택에서 디오니소스 오골 부인의 5딸을 교육시키는 일이요. 아마 아일랜드는 당신 마음에도 들 거요. 그곳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따뜻하다고 하더군. 먼 곳이네요. 상관없잖소. 당신처럼 분별 있는 소녀는 그 여행이나 거리를 문제 삼지 않을 거요. 여행이 아니라 거리가 문제예요. 바다까지 가로막고 있으니. 무엇을 말이요, 제인? 영국과 손필들을요. 그리고 나리를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내 의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눈물이 제멋대로 솟구쳤다. 하지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지는 않았다. 나는 흐느낌을 억눌렀다. 오골 부인과 비트너트 로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와 지금 내 곁에서 걷는 주인 사이에서 내달릴 운명인 듯한 그 모든 바다와 포마를 생각하자 가슴이 더 시려왔다. 내가 피할 수 없이 사랑하게 된 사람과 나 사이에 끼어든 재산과 계급과 관습이라는 더 넓은 대양에 대한 깨달음이 내 가슴을 차갑게 얼려놓았다. 먼 길이에요. 내가 다시 말했다. 물론 그렇지. 당신이 아일랜드 코네주의 비트너트 로지로 가게 되면 나는 다시 당신을 보지 못할 거요. 제인. 그건 분명해. 아일랜드에 대한 환상이 별로 많지 않아서 나는 절대 안 갈 거거든. 우린 좋은 친구여서 제인. 그렇지 않나? 그래요. 친구란 이별하기 전날 밤의 짧은 시간을 가까이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법이지. 이리 와요. 저쪽 하늘 위에 별들이 빛을 뿌리며 들어오는 동안 30분 정도 그 여행과 작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기 칠엽수가 있군.
늙은 뿌리에 벤치도 있군. 이리 오시오. 비록 다시는 여기에 함께 앉을 운명이 아니지만 오늘 밤에는 평화로이 앉읍시다. 그가 나를 앉히고 자신도 앉았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일랜드까지는 먼 길이고 나의 어린 친구를 그런 피곤한 여행에 보내게 돼서 미안하오. 제인,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 당신은 나와 비슷한 데가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나, 제인? 나는 이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가끔 당신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들거든. 특히 지금처럼 당신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왼쪽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 끈이 당신의 그 조그마한 몸과 풀 수 없이 꽉 묶여 있는 것 같아. 사나운 해협과 300여 킬로미터의 땅덩이가 우리 사이에 가로놓이게 되면 그 소통의 끈이 끊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야. 그러면 나는 내 안에서 피가 흐를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당신은 날 잊어버리겠지? 절대 잊을 리 없어요.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제인, 숲에서 노래하는 나이팅게일 소리가 들리나? 들어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발작하듯이 흐느꼈다. 이제껏 견뎌온 것을 더는 억누를 수가 없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비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거렸다. 내가 겨우 입을 연 것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손필 대에 오지 않았기를 바라는 격한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여길 떠나는 게 섭섭해서 그러나? 내 안의 슬픔과 사랑이 뒤흔들어대는 이 맹렬한 감정은 나를 지배하고 싶어 했고 강한 세력을 거머쥐려고 투쟁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이기고 살아 일어나 마침내 군림하려 했다. 그렇다. 그리고 말하려 했다. 손필들을 떠나는 게 슬퍼요. 손필들을 사랑해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이 안에서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았어요. 여기를 사랑해요. 난 짓밟히지 않았어요. 급에 질리지 않았어요. 하등한 사람들 사이에 묻혀 지내지도 않았고 영민하고 활력있고 고상한 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밀려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1대1로 대화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 독창적이고 활기차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과 얘기했어요. 저는 당신을 알았어요. 로체스터 씨. 이제 영영 돌이킬 수 없이 당신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공포와 고통이 밀려들어요. 제가 떠나야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죽음을 바라보는 듯한 심정이에요. 당신이 왜 떠나야 하지? 갑자기 그가 물었다. 왜라뇨? 나리가 이유를 내보이셨잖아요. 어떤 형태로? 잉그램 양이요. 나리의 신부인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내 신부? 무슨 신부? 나에겐 신부가 없어. 하지만 곧 얻으실 거잖아요. 그래, 그럴 거야.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면 전 떠나야 해요. 나리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돼. 당신은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맹세해. 이 맹세는 꼭 지킬 거요. 감정이 격하게 북받쳐 내가 대답했다. 정말로 저는 떠나야 돼요. 제가 여기 남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동 인형인 줄 아세요? 감정은 없는 기계처럼 보이나요? 내 입에 문 빵 조각을 빼앗기고 내 컵에 담긴 생명수가 엎질러지는 걸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난하고 미천하고 못생기고 작다고 해서 영혼도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나도 당신처럼 영혼을 갖고 있어요. 당신과 똑같이 마음이란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모를 선물하시고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지금 당신을 떠나는 게 힘든 것처럼 당신도 나를 떠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관습이나 정통이나 죽어 없어질 육신을 매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당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무덤을 지나 하나님의 발치에 동등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등하니까요. 우리는 동등하니까 하고 로체스터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가슴에 끌어안고 내 입술에 자기의 입술을 누르며 덧붙였다. 그래 제인. 내가 대답했다. 네 그래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당신은 유부남이니까요. 나는 유부남과 다름없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하니까요. 당신이 공감하지 않는 사람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니까요. 나는 당신이 그녀를 조롱하는 걸 보고 들었어요. 난 그런 결합을 경멸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보다 나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어디로 제인? 아일랜드로? 네, 아일랜드로. 내 마음을 말했으니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제인, 가만히 있어. 절망으로 자기 깃털을 쥐어뜯는 미친 야생의 새 같군.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 난 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물로도 날 가두지 못해요. 난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이제 그 의지로 당신을 떠날 거예요. 나는 또 한 번 몸부림쳐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고 그의 앞에 똑바로 일어섰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겠지. 당신에게 내 손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재산을 바쳐 청혼하겠소. 그런 광대극은 저의 비웃음이나 살 뿐이에요. 평생 내 곁에서 함께 해주기를 청하오. 나의 막역한 친구이자 이생에 다시 없는 동반자가 되어주시오. 당신이 이미 운명을 선택하셨으니 그대로 지키셔야 해요. 제인, 잠깐만 가만히 있으시오. 당신은 너무 흥분해서 나도 가만히 있겠소. 월계수 산책로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칠흑수 가지들을 흔들었다. 바람은 방랑하며 떠나갔다. 멀리 무한히 먼 곳으로 그렇게 사라졌다. 그때 그 시간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로체스터 씨는 조용히 앉아 나를 부드럽고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내 옆으로 와요, 제인. 우리 서로 설명하고 이해해 봅시다. 다시는 당신 곁에 가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를 뜯어냈으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제인,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서 부르는 거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이리 와요, 제인. 이리 와. 우리 사이에는 당신의 신부가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성큼 나에게 다가왔다. 내 신부는 여기 있어. 그가 다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와 동등한 사람, 나와 닮은 사람이 여기 있지 않소? 제인, 나와 결혼해 주겠소?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날 의심하는 거요, 제인? 완전히요. 날 믿지 못하는 거요? 전혀 못 믿겠어요. 그가 격렬하게 물었다. 당신 눈에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나? 의심 많은 자여, 당신을 납득시켜야겠군. 내가 잉그람 양에게 어떤 사랑을 품고 있지? 사랑 따윈 없어. 당신도 그걸 알잖아. 그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품고 있지? 그 역시 없어. 그걸 증명하기 위해 수고가 좀 필요하긴 했지. 내 재산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문을 내서 그녀의 귀에 들어가게 해놓고 그 후에 내가 직접 결과를 보러 갔었어. 모녀가 아주 냉랭하더군. 난 잉그램 양과 결혼하지 않을 거요. 결혼할 수 없어. 당신을, 이상한 당신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해. 당신에게 가난하고 미천하고 작고 못생긴 당신에게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하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에게라뇨? 내가 불쑥 외쳤다. 그의 열의를 보니, 특히 그의 무례함을 보니 그의 진심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 친구라고는 당신밖에 없는 저에게, 당신이 주는 것 말고는 한 푼도 없는 저에게요? 그래, 당신에게 청혼하는 거요. 제인, 당신을 내 것으로 가져야겠소. 완전히 내 것으로,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겠소? 좋다고 말해요, 얼른. 로체스트 씨,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달빛으로 고개를 돌려봐요. 왜? 당신 표정을 읽고 싶어서요. 돌려봐요. 자, 돌렸어. 구겨지고 갈개선 종이만큼 읽기 어려울걸? 읽어보시오. 단 빨리 해. 내 고통이 심하니까. 그의 얼굴은 심하게 흥분되었고 상기되었고 이목구비에는 강한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고 눈에는 이상한 번뜩임이 들어있었다. 이었고 그가 소리쳤다. 아, 제인, 당신은 날 고문하고 있어. 그 탐색하는 듯 하면서도 충실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나를 고문하고 있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의 말이 진심이고 청혼이 진짜라면 당신에 대한 저의 감정은 오로지 감사와 헌신일 텐데요. 그런 걸로는 고문할 수 없어요. 감사 하고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거칠게 덧붙였다. 제인, 날 빨리 받아주시오. 에드워드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줘. 에드워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말해줘. 진심이세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소. 맹세를 해야 만족한다면 맹세하겠소. 그렇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에드워드라고 해야지. 내 귀여운 아내여. 친애하는 에드워드. 내게로 와요. 이제 온전히 내게 오시오. 하고 그가 말했다. 나에게 뺨을 맞대고 깊고 깊은 목소리로 내 귀에 속삭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얼마 후에 그가 덧붙였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인간은 나에게 간섭하지 말기를. 나는 이 여인을 취하고 영원히 곁에 둘 것이요. 간섭할 사람은 없어요. 저에게는 방해할 일가친척이 없는걸요? 없지. 그게 최고야.
내가 그를 덜 사랑했다면 환희에 젖은 표정과 그의 말투를 야만스럽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별의 악몽에서 깨어나 결합의 천국으로 초대받고 그 옆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나에게 양껏 주어지는 더 없는 기쁨만을 생각했다. 그가 또다시 물었다. 행복한가 제인? 내가 또다시 대답했다. 네. 그 후에 그가 중얼거렸다. 속죄가 될 거야. 속죄가 될 거야. 내가 고독하고 춥고 위안도 없는 그녀를 발견했잖아. 그녀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 결심이 변치 않을 게 아닌가? 그것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속죄가 될 거야. 조물주도 내가 하는 일을 허락하실 거야. 세상의 심판에 관해서는 세상과의 연을 끊겠어. 인간의 견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전하겠어. 하지만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달은 아직 저물지 않았는데 우리는 온통 어둠에 쌓여 있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내 주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이 칠렵수를 괴롭혔던가? 나무가 몸부림치며 신음했다. 바람이 울개수 산책로로 표회하며 우리에게 밀려들었다.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들어가야겠어. 날씨가 변하고 있어. 아침까지라도 그대와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었는데 제인. 저도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그렇게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눈이 향하고 있던 구름에서 선명한 검푸른 빛의 섬광이 뻗어나오고 우지껏 꽝꽝 소리가 터지고 가까이에서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렸다. 나는 눈이 부셔서 로체스터 씨의 어깨에 얼굴을 숨기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비가 쏟아졌다. 그가 부랴부랴 산책로로 나를 이끌어 마당을 지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우리는 이미 흠뻑 젖고 말았다. 그가 현관홀에서 내 쇼를 벗기고 흐트러진 내 머리에서 물을 털어주고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그녀의 방에서 나왔다. 처음에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고 로체스터 씨도 마찬가지였다. 램프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시계가 12시를 치는 중이었다. 그가 말했다. 얼른 가서 젖은 옷을 벗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잘 자요 내 사랑. 그가 몇 번이고 나에게 키스했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 고개를 드니 미망인이 창백하고 심각하고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살짝 미소를 짓고 위층으로 달려갔다. 설명은 다음에 하자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내 방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지금 본 광경을 일시적으로나마 오해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곧 기쁨이 다른 모든 감정을 집어 없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 천둥이 가까이서 깊은 굉음을 내며 번개가 시시각각 번쩍이며 비가 2시간이나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나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았다. 그동안에 로체스터 씨가 3번이나 내 방 문 앞으로 찾아와 별일 없는지 편안한지 물었다. 그것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무엇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아침에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어린 아델이 쪼르르 달려들어와 과수원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칠엽수가 밤사이 벼락을 맞아 반으로 쪼개졌다고 말했다.